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은 한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 계획으로서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모스크바까지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교역과 인적 교류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많은 이들의 꿈 중 하나였으며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운영권을 한국에 맡길 의향을 밝히면서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일본 정부에게는 패닉을 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 한국인과 러시아인이 일본을 경유하여 러시아와 한국을 오가는 현재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이들의 교통 경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한반도와 러시아를 더 가깝게 연결하게 되면 일본이 중심 역할을 이룰 수 있어 일본 정부에게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큰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패닉은 현재 국제 정세와 교역 경로의 변화에 대한 대비와 협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 지역 간 경제 활동 및 교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모스크바까지 가는 모습을 꿈꾼 이들이 많은데요. 꿈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 프로젝트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가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영권까지 한국에게 맡긴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가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일본 정부가 왜 패닉에 빠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의 미국과 자웅을 겨루며 세계 패권을 나눠 가졌던 소련, 그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는 현재 경제 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자원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재 러시아 경제의 실태입니다. 전체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 생산 광물을 비롯해 에너지 연료 비중이 51%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자원개발 산업 국가입니다. 사실 과거 소련을 생각해보면 뜻밖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도 소련은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것도 과거의 영광에 불과합니다. 소련은 첨단 산업과 미래 기술 개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광물 산업에 의존하며 주요 수출원으로 활용하고 있죠. 이국과 다르게 제대로 된 미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묻혀진 막대한 천연가스 자원은 러시아에게 일정 이상의 부를 안겨주었고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러시아 천연가스를 구입했기에 러시아는 자원 수출로 지속적인 이득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이국에서 세일가스 개발이 완료되면서 러시아의 좋은 시절은 끝이 났죠. 유럽과 세계 여러 국가들 역시 친환경 에너지를 찾으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에서 벗어나려 시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급격하게 가난해졌죠. 자원만 믿고 막대한 부채를 빌렸던 러시아는 만기일에 닥쳐오는 상환금 마련을 위해 러시아 대표 국영기업들을 매물로 내놓기까지 했는데요. 러시아 철도공사 RZD 도 매각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민영화를 추진하던 알렉세이 올류카예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상 더는 민영화를 미룰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의 다급한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죠.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을 위해 러시아 철도공사가 민영화 목록에서 빠졌지만 러시아가 얼마만큼 다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최근 러시아는 비슷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죠. 작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1%를 기록했는데요.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로 맞는 최악의 역성장 기록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가 경색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해졌고 러시아의 가장 큰 돈줄이라 할 수 있는 자원 가격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실질 소득도 줄어들어 지난해에 비해 3.5%가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4.9%에 달해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경기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 러시아 국민들은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인구율 역시 12.8%를 기록, 1880만 명의 국민들이 절대 빈곤에 놓였습니다. 타겟책이 필요했던 러시아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눈을 돌리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영화 카드를 꺼냈는데요.
러시아는 주요 협상 대상자를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어떤 국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부산부터 모스크바까지 이르는 광대한 철도 사업에 예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한반도 종단 철도를 연결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물류 혁신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물적 교류 및 인적 교류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철도로 이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한국은 러시아에게 남북러 삼각 경제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과 한반도 종단철도 TKR 연결 사업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 인력 교류를 약속한 바 있었죠. 푸틴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경제 개발에서 가장 문제였던 자원과 기술을 한국이 제공함으로써 러시아는 상당 부분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어서 서로 원원인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 철도공사 RZD 역시도 한국과의 협력을 바라고 있었죠. 지난 9월 세르게이 파블로프 RZD 부사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RZD 국제활동에 있어 우선순위라고 밝히며 협력에 있어 최상단에 위치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지적했죠. 또한 노후화되고 있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보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해 친환경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특별하게 강조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러시아 철도공사가 교체 작업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시아 국가로 물류를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하며 노골적인 구애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공세에 크렘린에서는 처음에 생각했던 민영화 계획 대신 한국에게 시베리아 철도의 운영권을 맡기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 한국에게 아예 운영을 맡겨 러시아는 이득을 챙기자는 계산인 것이죠. 한국이 시베리아 철도를 가져간다면 러시아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선 유라시아 철도 구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쁠 게 없는 상황. 사실상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북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요. 북한의 협력 없이는 철도 연결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은 주적이 아니다라 말하며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이전과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북한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미래 먹거리에 눈을 돌렸는데요. 당장 현금을 얻을 수 있는 남북한 철도 사업에 북한도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연락망 복구도 다시 추진되면서 훈풍이 불고 있는 한국과 북한, 단절되었던 철도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명분과 이익이 있기에 북한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당황한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예초부터 러시아는 한국이 아닌 일본에게 먼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일본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던 것이죠. 2016년 러시아 정부는 타타르 해협 구간 약 7km와 사할린에서 홋카이도를 잇는 소야해협 약 42km 구간의 다리 또는 터널을 건설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홋카이도까지 잇자는 제안을 일본 정부에게 했습니다. 푸틴은 시베리아 철도를 일본 화물로 가득 싣게 되는 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발언을 하며 일본과의 협력을 바랬습니다. 일본 정부도 검토 중이라며 일견 긍정적인 입장을 러시아에게 보냈었죠. 일본도 지속적으로 한국에게 한일 해저 터널을 요청하면서 연결을 원했던 상황이었는데 뜻밖에도 러시아가 선뜻 철도 연결을 제안하면서 굴러들어온 복을 잡았었죠.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쿠릴 열도 분쟁으로 인해 러일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죠. 쿠릴 열도를 발환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경한 푸틴에 맞서 일본 총리는 지속적으로 쿠릴 열도 섬 발환을 요청했고 결국 정치적 갈등 덕분에 시베리아 철도를 홋카이도까지 연결하자는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들어온 복을 차낸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적극적인 제안으로 러시아와 협력을 이어가면서 유라시아 횡단열차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다는 소식에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슨 수를 써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한국에게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는 발언까지 나오는 일본. 반면 한국은 꿈에 그리던 유라시아 횡단열차 프로젝트 착수가 목전에 도착해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한국이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언젠가 한국인들이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이 헌법까지 뜯어고치며 한반도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 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 모두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대응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시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듯 한국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극비 무기를 공개하며 일본에 반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의 영토의 자위대가 한 발자국이라도 침범한다면 한국은 일본 열도를 한방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극비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일본은 한 번도 구경조차 못했던 한국의 최첨단 비밀 무기를 보더니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일본이 한반도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150여 년 전인 1876년부터입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강압 아래 강화도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는데요.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 한국이 일본에 완전히 개방하게 만들어 한반도 침략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무력 시위 아래 체결된 조약은 모두 12개 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조선에 침투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목적은 조선에서 청나라의 종주권을 배격함으로써 청나라의 간섭 없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자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계양장 내의 조계를 설정하여 그곳에서의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과 가옥의 조영 등 거주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일본이 조선의 연해, 도서, 암초 등을 자유로이 측량하고 해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일본이 나중에 한반도를 쉽게 침략할 수 있도록 모두 샅샅이 살필 수 있게 한 것이고 제8조와 제10조에는 계양장에서의 일본인 범죄자들에 대해 현지에 파견된 일본 영사가 재판한다는 치외법권의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계양장을 통해서 일본인을 조선에 침투시키고 여기에 조차지를 확보하여 일본 세력의 전초지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치외법권을 설정하여 일본인 상인들의 불법적이고 방자스런 행동에 대해서 조선의 사법권이 미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일본은 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박탈시키더니 1910년 8월 29일부터 무려 35년 동안의 잔인한 일제강점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징용 및 징병된 한국인 수는 무려 500만 명, 일본을 위한 댐 공사장, 광산, 비행장, 도로, 철도 건설에 투입되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한국인만 무려 72만 명,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한국인 여성 수만 무려 43만 명, 군인으로 징용한 여성까지 모두 합산하면 무려 238만 명, 조선 역사, 조선어를 말살하려 하였음은 물론이고 일제 말기에는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을 통해 최소한의 조선적 기억마저도 없애려 하였고 군인 조선 총독하에서 조선인의 권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친일 단체들까지도 강제 해산시킬 정도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였으며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조선인의 모든 신문과 출판물을 강제 폐갈하여 언론의 자유 또한 박탈,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려 35년 동안 수천만 명의 한국인들을 지옥에서 살도록 괴롭혀놓고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대참패가 확정되며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상황에서조차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선언을 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며 항복을 선언한 지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오전 10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한국인 노동자 7천여 명은 일본에서 오랜 강제노역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환호를 질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들을 한국에서 다시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쁜 마음에 일본이 준비한 4740톤급 화물선 무키시마호에 타 일본 오미나토항에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미나토에서 출항한 우키시마호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일본 마이즈루항으로 향하더니 8월 24일 해상에서 갑자기 폭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일본 측은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배에 함께 탔던 일본인 장교들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 보복이 두려워 자폭했다.
또 당시 미군의 명령대로 방향을 바꾸었을 뿐이며 만내에 부설했던 미군의 기뢰와 충돌하여 침몰했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발칵 뒤집혔던 이유는 바로 우키시마호를 실제 탐승했던 한국인 생존자들이 있었던 것. 당시 한국인 생존자들은 우키시마호가 폭발한 것은 일본 해군의 계획적인 범죄다. 폭발 직전에 일본 군인들이 문서 등의 물건들을 바다로 내던졌다. 다수의 일본 선원들이 폭발 전에 보트를 타고 배를 탈출했다. 전했습니다. 생존자인 고 정기영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 병사 둘이서 젖을 먹고 있는 아기를 보며 저 불쌍한 어린애가 꽃몽우리도 피우지 못하고 가게 생겼으니 큰일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이 계획적으로 배를 폭파시킨 것임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반섬은커녕 77년 만에 또다시 한반도 침략을 위해 헌법까지 뜯어고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 후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 공격을 못하고 군대조차 갖지 못하게 된 일본. 하지만 2022년에 일본은 다시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할 수 있고 특히 한반도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뒤 독도를 지키기 위해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고 알렸는데요. 그동안 한국과 독도 영유권을 두고 역사적 사실로 싸운 결과 한국의 대참패를 당하자 이제는 무력으로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방위비로 역대 최대치인 65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400조 원의 방위비를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보다 무려 26%나 늘어난 수준인데요. 한국을 무력으로 찍어 눌러 독도를 기필코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무기를 비교하는 주요 외신들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AP통신은 일본의 미쓰비시, IHI, 가와사키 중공업과 같은 대형 방산업체들은 21세기 첨단이 아니라 20세기형 무기들 판매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최첨단 무기들과 비교하면 일본산 무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기술은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마저 떨어진다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사토 헤이고 홋카이도 다쿠쇼쿠대 교수도 일본이 기술이 발달해 있어 상황이 심각해지기만 하면 요즘 최고로 잘나가는 한국을 재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고 장비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며 문제는 일본의 방위 제품이 한국산 방위 제품처럼 1등급이 아니라는 점이며 아무도 2등급이나 3등급 제품을 1등급인 한국산보다 더 비싸게 사는 데 관심이 없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산 전투기와 기타 방위 제품들을 비슷한 규모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방위력은 결국 각국의 방산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따라 달렸는데 한국산이 일본산을 압도한다는 평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은 훨씬 뛰어난데 가격은 한국산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절대 금액으로 방위 예산은 일본이 한국보다 더 높을지 몰라도 방위력은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주력 전차를 공급하는 현대로템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개한 차세대 전차, 인공지능 AI, 기반 차량 운용체계, 유무인 복합 운용 기술 등의 미래 신기술이 대거 적용됐고 무인으로 운용되는 포탑은 130mm 주포와 다목적 미사일로 무장하며 360도 상황인식 장치, 능동방호 장치, 다목적 드론 등 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일본의 구형 전차는 감히 비교를 거부하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서 맞서 싸우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전력은 해군과 공군. 그런데 공군은 한국의 압승을 예고했습니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스텔스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F-35를 대당 1조 원씩 주고 사들이고 있는데 한국은 F-35보다 뛰어난 성능임에도 훨씬 저렴한 KF-21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KF-21이 현재는 4.5세대이지만 곧 개량 버전이 나와 미국의 F-35를 뛰어넘을 것이라며 KF-21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KF-21은 추가적으로 옵션을 계속해서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5세대 심지어 6세대 스텔스기로도 업그레이드가 쉽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승리하려면 공군은 이미 패배가 확정이기 때문에 해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데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보고는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신의 방패라 불리는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이지스 구축함으로 짐수식 이후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현의 첫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합은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뿐만 아니라 력 능력까지 보유해 전 세계 최고의 구축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지스함 구축 비용은 한 대당 1조 2천억 원이 넘는데 현재 이지스함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6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지스함 중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최첨단 무기들로 도배한 8200톤급 최첨단 정조대왕함을 공개하면서 이제 일본은 더 이상 한국 해군에 덤빌 생각조차 못하게 된 것인데요. 정조대왕함은 신의 방패로 불릴 만큼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포토닉스의 한 연구 결과가 게재돼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국 서울대의 연구팀이었는데요. 이 실험의 성공으로 인해 이제까지 알려진 것을 훨씬 뛰어넘는 고효율 에너지원을 발견해낸 것에 대해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양자역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지난 22일 네이처 포토닉스에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안경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발표한 빛으로 동작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인해 지금까지 이론 수준의 아이디어에 그쳤던 양자 엔진에 대한 연구가 세계 최초로 실제 구현되면서 사실상 이론 단계에 그쳐있던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이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방사, 양자역학 등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이 연구 결과가 어떤 일에 쓰이길래 화제가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의 핵심적인 단어는 양자역학입니다. 최근 많은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양자역학이란 원자, 분자 등 미시적인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 현대물리학의 기본 이론 중 하나인데요. 양자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물리학자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전부 이해했다고 생각한 것은 양자역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로 양자역학은 너무나도 어려운 영역이기에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하기에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에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도 작은 영역인 양자의 세계는 눈으로 보는 순간 바뀌어 버리는 현실의 전통적인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장난과도 같은 세계인 것이죠.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과학지들은 그 유명한 슈로딩거의 고양이를 이용하기도 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들어도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 막스 보른이 최초로 양자역학의 이야기를 꺼낸 20세기 초반의 과학계에서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소리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도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아인슈타인은 아무도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 등을 통해 양자역학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양자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는 엄청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있어서 양자역학은 배먹을 수 없는 요소일 정도로 삶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안경원 교수 연구팀의 초방사 양자 엔진은 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기존의 열역학으로 이루어지던 엔진을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초방사란 원자들의 밀도가 높을 때 서로 충돌하면서 빛을 평소보다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나오는 빛의 압력으로 작동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초방사 양자 엔진입니다. 하지만 엔진의 작동을 위해서는 일어나는 초방사 현상을 자유자재로 켜고 끄는 방법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론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연구팀은 초방사의 제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실험을 강행했는데요. 연구팀은 원자들을 초방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양자 중첩 상태로 만들고 레이저를 통해 원자들을 제어하면서 빛이 방출되는 현상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연구팀은 원자가 가열, 팽창, 냉각 등에 따라 동작하는 것을 관측했고 팽창할 때 엔진의 온도가 15만 도까지 올라가고 엔진 효율이 98%에 달해 굉장한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연구진들은 양자 엔진의 경우 고전 열역학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고전 열역학 법칙에 따른 엔진의 최대 효율인 카르노 효율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안경원 교수는 초방사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물리 및 양자정보 처리 등의 분야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엔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며 연구 결과의 의의가 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초방사 양자 엔진은 열역학의 법칙을 넘어서기에 엄청난 효율의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조금 더 개발을 거치고 안정화되면 물리 엔진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효율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 이전까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효율 면에서 우수에 사용했던 원자력 추진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안전성 면에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제너럴 R 포드급 항공모함은 핵 추진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자력의 위험성에도 그만한 에너지 효율을 내는 방식이 없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항공모함의 경우 핵 추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에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실리기에 그에 맞는 활주로 역시 당연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육지와는 다르게 활주로의 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증기를 이용한 스팀식 캐터펄트를 통해 압축된 증기를 쏘아 그 힘으로 전투기를 이륙시키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복잡하고 덩치가 커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에 최근 포드급 항공모함에는 EMAS라고 하는 전자식 캐터펄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체의 부담도 덜 간다는 장점 덕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데요.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에 만약 양자 엔진이 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면 굉장한 성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역시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만드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기술력이 들어가는데요. 항공모함이 완성되어서도 문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운영비가 들어가기에 쉽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 엔진이 상용화되면 안전성은 물론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항공모함을 운용하는데 훨씬 부담이 덜 간다는 것이죠. 이에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빛으로 움직이는 항공모함, 우주선도 더 이상 꿈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경원 교수 연구팀은 2017년에 초방사 현상을 구현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작년 초에는 초방사의 반대 개념인 초흡수 현상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초흡수 현상은 초빙사 상태의 원자들을 제어하면 시간이 역행하는 것처럼 변해 빛을 방출하는 초방사 때와는 반대로 빛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타임머신처럼 시간을 역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이 초음수 현상을 이용하면 빛이 일반적 경우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초흡수 현상을 응용하면 배터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분자들이 많아지면 서로 겹치면서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커지면 충전이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이전까지만 해도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연구 결과로 충전 속도가 실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기술이 발전하면 넘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위해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사이컨텀과 손을 잡았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아이온큐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손을 잡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은 종합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양자를 이용한 연구는 이미 방산업계 쪽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니 군비 확장 경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자 레이더는 세계적으로 개발에 힘쓰고 있는 군사 기술입니다. 고전적인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기존의 레이더와 달리 양자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까지 탐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기술입니다. 양자 레이더의 개념은 2008년 MIT 양자공학자 세스 로이드가 제안한 양자 조명에서 탄생했습니다. 양자 조명이란 양자학적으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두 개의 빗줄기를 양자 조명을 통해 탐지기와 표적에 서로 다른 빗줄기를 보내 기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표적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5년 이 이론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시연되면서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양자 레이더는 아직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애초에 스텔스의 경우 무기를 완전히 숨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레이더상에서 실제보다 훨씬 작게 나타내 적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양자 레이더에 잡히는 신호 역시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탐지 범위도 너무 작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언젠가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는 불가능한 기술이고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양자 레이더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서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한 광파와 마이크로 간의 주파수를 양방향으로 변환하는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DD는 이번 연구에 대해 아직 기술의 성숙도와 주파수 변환에 대한 효율이 낮지만 양자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실험적으로 구현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은 양자레이더뿐 아니라 미래 양자 네트워크로 구성된 다양한 무기체계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양자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어져야 하는 연구이며 상용화가 되려면 많은 부분이 보완,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성과처럼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컴퓨터와 반도체 영역을 넘어 이제는 모든 분야의 핵심 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양자역학.